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7억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평생 흘린 피땀이 텅 빈 상가 유리창에 붙은 미납 고지서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을 아십니까? 한때 천하제일 일산이라 불리던 이곳에서 저는 제 노후의 안식처가 아닌 무덤을 팠습니다. 지금 저는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제복을 입습니다. 새벽 6시 설이 낀 단지를 순찰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저물어가는 노후를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라 믿었을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오만한 선택의 시작.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15년 봄, 회사에 휘몰아친 희망퇴직의 칼바람은 저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정년까지는 고작 2년 남짓 남은 시점이었죠. 가만히 버티면 정년퇴직이라는 안전한 퇴로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회사가 제시한 특별 위로금이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2년 뒤면 나갈 거, 지금 이 두둑한 보너스를 챙겨서 나가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아내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여보, 그냥 조금만 더 버텨요. 큰돈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정년 채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고집에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동의라기보다 저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희망퇴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앉았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마케팅 부장 최민호. 30년 동안 제 몸처럼 붙어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제 이름 석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고 조용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부장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진짜 자유인 되셨네요. 부럽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조용히 텅 비어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 기획안 하나로 회의실을 뒤집고 경쟁사 전략을 분석하며 밤을 지새우던 삶.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끝나버렸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생각보다 더 넉넉했습니다. 회사에서 챙겨준 퇴직금에 성과급, 위로금까지 합치니 통장에 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거기에 조금씩 모아온 예금 1억 원, 합치면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야, 최 부장. 그 돈이면 평생 걱정 없겠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내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진 돈으로 소박하게 살아요.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래,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아내는 여전히 이른 아침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혼자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졌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금리 시대, 예금만으로는 노후 부족, 부동산 상가 투자, 월세 수익으로 노후 설계.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마케팅 부장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 은행 예금 금리가 2%도 안 되는 시대에 5억을 그냥 묵혀두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30년 동안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짰던 사람인데 이 돈으로 뭔가 해야지. 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투자금으로 쓰고 혹시 모르니 예비비로 조금 남겨둔다면 웬만한 수익형 부동산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간 또 그냥 소박하게 살자는
소리가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혼자 인터넷을 뒤지고 부동산 카페 글들을 읽고 재테크 관련 공부를 밤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일산 라페스타. 20년 넘게 제가 살아온 도시였습니다. 출퇴근하며 수도 없이 걸었던 거리, 가족과 함께 주말이면 나들이 나가던 쇼핑몰, 아이들 학교 운동회를 보러 가던 그 골목들. 저는 이 도시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흥망성쇠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착각이 되었습니다. 2015년 가을, 저는 매일 아침 양복 대신 가벼운 자켓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라페스타. 2003년 개장한 라페스타는 국내 최초 스트리트형 쇼핑몰이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가족과 주말에 방문하면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들뜬 젊은이들, 줄 서서 먹던 맛집들, 그 풍경이 제 기억 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마케팅 부장 시절 몸에 밴 습관대로 직접 발로 뛰며 입지를 분석했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유동인구 수를 직접 눈으로 세어가며 기록했습니다. 주말 저녁에는 인근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까지 체크했습니다. 카페 몇 곳을 돌며 손님들의 평균 체류 시간도 눈으로 쟀습니다. 중개업소도 여러 곳을 돌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공실률 얼마예요? 5% 미만이에요. 일산에서 라페스타만 한 곳 없다니까요. 공인중개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라페스타 예전만 못하다더라. 일산 상권이 많이 죽었다더라. 지인들도 몇 번 귀띔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흘려들었습니다. 13년이 지나도 여전히 국내 최초 스트리트 쇼핑몰이라는 상징성이 있었고 공실률도 낮았습니다. 제 눈 먼 자존심은 검증된 상권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압니다. 저는 분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만 찾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거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중개업자는 매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창 스타필드 부지 확정 소식이 들려왔던 시기였지만 중개인이 그러군요. 사장님, 지금이 오히려 기회예요. 스타필드니 뭐니 해도 일산의 심장은 결국 여기거든요. 지금 잡아야 나중에 수익률이 극대화되죠.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매물은 라페스타 중심부 2층 상가였습니다. 전용 면적 30평, 대형 카페가 임차에 운영 중이었습니다. 매매가 7억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4억 5천만 원. 거기에 예금 1억 원을 더하면 5억 5천. 여기서 7억짜리 상가를 사려면 1억 5천이 부족합니다. 상가 담보대출을 2억 정도 받으면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예비비로 남겨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70만 원. 이자 내고도 330만 원이 순수익입니다. 거기에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도 충분히 여윳돈이 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2%도 안 되던 시절,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은행에 5억 넣어봤자 1년에 5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한 달에 330만 원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저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공실 가능성은 0%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그동안 빽빽하게 적어 내려간 수첩과 상권 분석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라페스타에 있는 상가 하나 사려고.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요? 당신이 무슨 상가를 사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아니야. 나 퇴직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준비 정말 많이 했어. 저는 수첩을 넘기며 아내에게 제 현장 조사 결과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평일, 주말, 오전, 오후 시간대별로 유동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다 체크하고 분석했어. 지금 스타필드 들어온다 어쩐다 말이 많지만 내가 보기엔 오히려 기회야. 일산의 상징성은 결국 라페스타야. 내 퇴직금이랑 우리 예금 보태고 대출 좀 끼면 괜찮아. 아니 충분해. 월세가 400이야. 이자 내고도 330만 원이 남는다고. 그래도 대출까지 끼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재산인데 잘 못되기라도 하면.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나만 믿어. 은퇴했는데 나 이제 겨우 58이야. 국민연금 제대로 나오려면 아직 7년이나 남았어. 그 7년 동안 우리 집 통장 말라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우리 둘이 숨만 쉬고 아껴 산다고 해도 애 장가 보내고 경조사 챙기다 보면 돈 금방 바닥나.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연금 나오기 전까지 매달 따박따박 꽂히는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하나는 있어야 해. 그래야 당신한테 생활비 줄 때 나도 당당하고 우리 노후가 안 흔들려.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야. 내가 마케팅 부장 출신이야. 시장 다 분석했어. 일산에서 라페스타가 망하면 대한민국 상권 다 망하는 거라니까?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동의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동의가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중개업자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몇 년만 보유하셔도 크게 웃으실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끝물인 상권의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았다고 믿으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처음으로 월세 4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가장 비싼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봤지? 내 안목 안 죽었어.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웃음이 화나지 않았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잃지 못했습니다. 이자 70만 원을 내고도 330만 원이 통장에 남았습니다. 물론 그게 다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니었죠. 상가 건물주라면 내야 할 것들이 꽤 많더군요. 매달 나가는 공용관리비와 수선유지비, 1년에 2번 내는 재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세까지 부대 비용들을 매달로 쪼개서 미리 떼어놓는다고 쳐도 제 손엔 매달 순수하게 2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로소득이구나.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구나. 건물주라는 호칭이 이렇게 달콤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여행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들 결혼 얘기가 나오자 걱정 마라, 아빠가 목돈 챙겨줄게라고 큰 소리도 쳤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진짜 노후 설계에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노후의 승리자라고 믿었습니다. 임차인은 40대 초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늘 깔끔하게 매장을 관리했습니다. 가끔 차 한잔 하러 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 잘 오죠? 그럼요. 주말엔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나서야 상가의 진짜 속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산은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깨끗한 공원, 넓은 도로, 잘 정비된 아파트 단지. 하지만 그건 잠자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돈을 버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젊은이들은 모두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광역버스에 몸을 던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직장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일산의 상가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소비력이 가장 높은 20대, 30대가 낮 시간을 모두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대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배드타운. 상권은 밤에만 반짝이는 모래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들어섰습니다.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신도시, 새 아파트, 새 인프라에 끌려 젊은 부부들이 일산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이 낡고 고령화된 일산 아파트를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거리에 유모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통 안 보여요.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을 저는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라는 자존심이 불안감을 억누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얼어붙게 만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급감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매출이 수년째 역성장 중이고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면 이건 단순한 폐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의 심장이 멎었다는 선고였습니다. 그 백화점이 있었기에 주변 상권이 살아있었고 사람이 모였습니다. 백화점조차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동네에서 내 상가가 버틸 재간이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여전히 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지만 더 큰 쓰나미가 이미 일산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비비 통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2017년 저는 뉴스에서 그 소식을 봤습니다. 스타필드 고향 8월 개장 예정. 솔직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대형 쇼핑몰이야 원래 있었잖아. 웨스턴돔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 살면서 수많은 유통전쟁을 지켜봤던 터라 이 정도 경쟁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8월 스타필드 고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 뉴스에는 인파로 가득 찬 내부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실내, 영화관, 수족관, 스포츠시설, 대형 식당과 유명 브랜드 매장, 날씨와 상관없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거대한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라페스타처럼 야외를 걸어다녀야 하는 스트리트 쇼핑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타필드의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질수록 라페스타의 아스팔트 열기는 더 뜨겁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땀 흘리며 걷는 낭만 대신 쾌적하게 쇼핑하는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제 마케팅 분석표에는 날씨라는 변수가 없었습니다. 스타필드 개장 2달 뒤 임차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스타필드 열리고 나서 손님이 반토막 났어요. 지난 주말엔 진짜 팔이 날렸어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개장하면 다들 신기해서 가는 거예요.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럴까요? 사장님, 임차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페스타 거리는 하루가 다르게 한산해졌습니다. 주말 저녁에도 예전처럼 어깨를 부딪히는 인파는 없었습니다. 드문드문 걷는 사람들,
절반이 비어버린 주차장. 그것이 스타필드 개장 이후의 라페스타였습니다. 2018년 여름, 임차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출로는 월세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세를 좀 낮춰주실 수 없을까요? 그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흔들렸습니다. 깎아줘야 하나. 하지만 이내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70만 원이야. 관리비도 내가 깎아주면 나는 어떻게 버티지?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대출 이자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저도 어려워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임차인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많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월세를 조금 깎아줬더라면 임차인도 숨을 좀 돌렸을 겁니다. 공시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당장 내 이자가 무서워서 그 사람의 숨통을 조인 겁니다. 그 선택이 결국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인은 야반도 주하듯 짐을 쌌습니다. 집기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남겨둔 쪽지 한 장. 죄송합니다.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매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이 올라오려다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버티라고만 했지 숨 한 번 돌릴 틈을 주지 않은 제가 그를 내몬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너무 늦었습니다. 상가 유리문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임대문의. 그 종이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는 밥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임차인 나갔어. 숟가락을 내려놓는 아내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오래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상가는 비었지만 현실은 더 차갑게 저를 조여왔습니다. 진짜 공포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입은 영원이 됐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 여보, 어떻게 됐어요? 다음 사람 금방 들어온대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졌습니다. 라페스타가 어떤 곳인데? 당신은 걱정하지 마. 공실이 된 첫 달, 저는 새 임차인을 금방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라페스타 중심부 2층, 나쁘지 않은 위치였으니까요. 부동산에 내놓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라페스타 쪽은 문의 자체가 없어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낮추셔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무섭게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월세 수입은 제로. 하지만 나가는 돈은 칼 같았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아무 수입 없이 생돈으로 깨졌습니다. 예비비로 남겨뒀던 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돈 있으니까 3년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상가 이자만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비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외식을 끊었습니다. 오래된 보험 2개를 해지했습니다. 아내가 즐겨가던 미용실도 횟수를 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을 먹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저는 밥그릇에서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임차인 빨리 구해야 할 텐데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원망보다 더 가슴을 눌렀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월세를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한 명이 상가를 보러 왔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매장 안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요. 2층이라 더 힘들고요. 250만 원에 들어 와서 버틸 자신이 없네요. 그 사람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우연히 라페스타를 걸었습니다. 2015년 처음 이곳을 분석하러 다니던 그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임대 문의 종이가 붙은 상가가 한 집 건너 하나씩 보였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매장들, 한때 줄 서서 먹던 맛집 자리에 빈 테이블만 남은 식당, 화려했던 조명은 절반이 꺼져 있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유동인구가 어디로 다 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요즘 라페스타 분위기 어때요? 중개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라페스타 2층은 거의 답이 없어요. 1층도 힘든 판에.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버티기를 1년.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보증금을 반으로 깎아 겨우 카페 한 곳을 들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해볼게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2월 세상이 멈췄습니다. 개업 한 달 만에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뉴스에서 낯선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습니다. 테이크아웃만 허용됐습니다. 임차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어떡하죠?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매장 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라페스타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한낮에도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간히 마스크를 쓴 한두 명이 터벅터벅 걸을 뿐이었습니다. 셔터를 내린 매장들이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임차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더는 못하겠어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임차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정산했습니다. 다시 공실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공실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라페스타 2층 상가를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혼자 상가 앞에 섰습니다. 텅 빈 유리창 안으로 먼지 쌓인 바닥이 보였습니다. 유리창에는 미납 고지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비 미납, 전기요금 미납, 저승사자의 딱지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날 밤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소박하게 살자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우리 부부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세상이 다시 열렸지만 일산 상권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졌습니다. 배달 앱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프라인 상가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주변 상가들도 하나둘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 노른자 상가들도 텅텅 비어갔고 라페스타는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수입은 영원인데 매달 나가는 이자와 공실 관리비, 도합 120만 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생활비까지 1년에 약 1,500만 원이 넘는 생돈이 증발했습니다. 예비비는 진작에 바닥났고 결국 저는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상가 보러 오는 사람 없었어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힘든 건 다 똑같아. 조금만 참아봐. 그 조금만이라는 말이 3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7억짜리 꿈은 그렇게 먼지 속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GTX A 노선 착공, 일산에서 강남 20분 시대 열린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야. 이거라고. GTX 뚫리면 일산 살아나는 거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라고.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GTX 호재로 집값이 들썩인다는 뉴스를 보여주며 상가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틴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상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지. 교통이 좋아지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이 살아나는 거잖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GTX 호재로 저는 다시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몇 년만 더 버티면 된다. GTX가 개통되면 분명히 달라진다. 그 희망 하나로 빠져나가는 통장 잔고를 버텼습니다. GTX라는 가짜 희망이었습니다. GTX가 개통되던 날 저는 일산 상권의 축제가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GTX는 사람들을 일산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일산 주민들을 순식간에 서울 강남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사람들은 일산 맛집 대신 20분 만에 도착하는 강남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길은 넓어졌지만 일산 상가로 오는 길은 오히려 더 멀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른바 빨대 효과였습니다. 교통 호재가 상가 주인이 아닌 서울 대형 쇼핑몰의 축제가 된 겁니다. GTX 개통 이후 라페스타를 지나쳐 보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더 썰렁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퇴직금, 예금, 예비비 전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여전히 매달 나갔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앉아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믿고 여기까지 버텼나? 희망이라고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씩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7억에 산 상가였습니다. 제가 부른 가격은 4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공실 상태라 보러 오려는 분들이 망설이세요. 임차인이 있어야 그나마 관심을 갖는데 3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한 명이 보러 왔습니다. 꼼꼼히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공실이 얼마나 됐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굳었습니다. 임차인도 없고 주변 공실도 많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3억으로 낮췄습니다. 2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가격을 낮출수록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내놨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 싸게 내놓을수록 오히려 더 안 팔리는 아이러니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급매로라도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매 넘어가면 더 헐값에 넘어가거든요. 결국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단돈 1억 5천만 원에 상가를 넘겼습니다. 7억짜리 꿈이 1억 5천짜리 잿더미가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 계좌에 입금된 숫자를 보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억에 샀던 상가였습니다. 9년 동안 이자를 내고 생돈을 쏟아붓고 부부싸움을 하고 밤잠을 설치며 버텼는데 손에 쥔 게 고작 1억 5천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5년 저는 5억 5천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4억 5천, 거기에 20년 넘게 모은 예금 1억, 여기에 대출 2억을 얹어 7억짜리 상가를 샀습니다. 예비비로 5천만 원을 남겨뒀습니다.
그 5천만 원이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공실 기간 동안 이자 70만 원, 관리비 50만 원, 매달 120만 원이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부 생활비까지 연금이 조금 나왔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비비 5천만 원은 몇 년도 채 안 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대출 2억을 갚았습니다. 상가를 팔아받은 1억 5천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이자와 생활비를 대느라 추가로 끌어쓴 대출도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손에 쥔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아들 결혼 자금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체면에 못 이겨준 그 돈도 결국 갚아야 할 빚이 됐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상가 정리됐어.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사날 아침, 아내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 흘린 것인지 아니면 흘릴 눈물조차 남지 않은 것인지 가요.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빚을 갚고 나니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일산 외곽의 작은 원룸 보증금 뿐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9년의 세월, 전부 사라졌습니다. 원룸의 짐을 풀던 날, 아파트에서 살던 살림이 작은 방 하나에 다 들어오지 않아 가구 절반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협탁 서랍을 열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부 신혼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대기업 부장 사모님 소리를 듣던 아내였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한테 백화점 상품권을 돌리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인근 식당에서 파트타임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말렸습니다. 내가 일자리 구할게. 당신까지 나가지 않아도 돼. 아내는 앞치마를 매면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답답해요. 움직이는 게 나아요.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의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전부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냥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30년 경력의 마케팅 부장.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저를 받아줄 회사는 없었습니다. 경비원 자리가 났습니다.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경비원 면접에 넥타이는 필요 없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혼자 원룸 앞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2015년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일산에서 제일 비싼 일식집에서 아내와 건배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봤지? 내 마케팅 안목 안 죽었어.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안목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겁니다. 전문가라는 자존심이 냉정한 눈을 가린 겁니다. 그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5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 동안 이른 아침에 눈이 떠지던 습관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입어야 할 옷이 달라졌습니다. 양복 대신 경비 제복을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넥타이를 매던 손으로 이제는 제복 단추를 잠급니다. 마케팅 부장 최민호는 없습니다. 그냥 최민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며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이 동네도 일산입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살고 9년을 버티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그 도시입니다. 저는 아직도 일산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순찰을 돌다 보면 저 멀리 라페스타 지붕이 보입니다. 한때 저는 저곳의 주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4억 5천의 퇴직금과 1억의 예금과 2억의 대출과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저 지붕 아래 묻었습니다. 근무 중에 입주민이 지나갑니다. 경비 아저씨 103동 앞에 택배 좀 정리해줘요. 저는 허리를 숙입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30년 동안 부하 직원들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기획안 하나로 회의실을 뒤집던 사람이 이제는 택배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이 삶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근무가 없는 날, 저는 원룸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원 벤치에는 무표정한 표정의 제 나이 또래, 아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벤치에 앉아 편의점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합니다. 2015년 내가 왜 그 상가를 계약했을까? 제 청춘과 퇴직금 그리고 아내의 웃음까지 통째로 삼켜버린 거대한 늪. 저는 그곳을 보며 매일 아침 저 자신에게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상가 투자해볼까? 꿈꾸는 수많은 은퇴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은 독입니다. 저는 2003년의 라페스타만 기억했습니다. 전성기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권은 생물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신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낡은 상가의 비둘기가 둥지를 틀기 시작할 때 저는 그게 상권의 끝물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상가는 잠자는 동안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실이 나는 순간 이자와 관리비라는 거대한 이빨이 당신의 삶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상가 투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공실의 공포를 견딜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예비비가 바닥나고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내의 직감을 무시했고 시장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현재의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GTX라는 교통 호재가 빨대가 되어 내 손님을 서울로 다 뺏어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젊은이가 떠나는 도시는 아무리 기차가 뚫려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식당에서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설거지를 합니다. 30년 평생 저만 믿고 살았던 여자에게 제가 준 노후는 지하 원룸과 노동뿐입니다. 7억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밤마다 팔리지 않는 빈 상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붉은 딱지가 마치 제 이마에 붙은 낙인 같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여야 합니다. 아내가 공원으로 걸어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제 옆 벤치에 앉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괜찮아요.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있잖아요, 여보. 응. 그때 내가 하지 말자고 했던 거.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같이 겪은 거잖아요. 당신 혼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전부 뭉쳐서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냥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빨갛게 부은 그 손을. 여러분, 은퇴 후 투자는 젊었을 때의 투자와 다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습니다. 잃으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있는 퇴직금, 그 돈은 다시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월급으로 번 마지막 돈입니다. 평생 흘린 땀의 결정체입니다. 제발 그 돈을 지키십시오. 과거의 성공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전문가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출을 끼운 은퇴 후 투자는 제발 신중하게 하십시오. 후회는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경비 제복과 빨간 손의 아내와 편의점 커피뿐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삽니다. 내일 또 제복을 입고 단지를 순찰할 겁니다. 저 멀리 라페스타 지붕을 바라보며 생각할 겁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내 안의 욕심입니다. 그것만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제 삶보다 훨씬 단단할 겁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의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